예. 오늘도 좀 많은 일이 있었네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모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며칠이 선거의 큰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치 공작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이게 좀 논란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라 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거예요. 공작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정치 공작 악역이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손대면 금방 긁어부시름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준비해요. 이건 주말께 터뜨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 좀 큰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어제 집권여당의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여기서부터 받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누군가 주말에 정치 공작 2-3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집권당 대표는 사실은 각종 정보, 더군다나 이제 선거판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집권당 대표한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되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진짜 무슨 정보와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게 이제 일단 의심스럽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 문제가 진짜 실제로 팩트가 아니라 다 허위 날조에 의한 공작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믿지 마십시오라는 뭐 지지층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렇게 얘기해서 아마 상대편에서 만약에 상대편이라고 하면 뭐 미래통합당일 정도일 텐데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언가 어떤 후보나 어떤 누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될지 그것이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 환경에서 야당이 과연 정치 공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프라든지 그런 걸 갖추고 있느냐 여유가 있냐 이런 여유가 말입니까? 있느냐 전 그게 정말 의문이에요.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당의 대표니까 어떤 정치 공작 그러면 주체가 누구고 어떤 2-3개의 공작이 있는지를 안 밝혔단 말이죠. 네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뭐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금 선거가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는 상황,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저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무엇이든 야당 말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조작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는 유권자들한테 영향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유권자들이 만약에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이걸 미리 예방수사를 놓게 되면 그 사안의 팩트 사실들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야당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팩트가 아닐 때는 그냥 그것을 예를 들면 야당발 정치적 의혹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에게는 전혀 그 말에 형되지 말라라고 예를 들면 미리 예방수사를 놓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기 지지층들에게는 예방수사를 놓는 방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과정들 동안을 갖다가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팩트가 나와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측면들의 예방수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팩트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님이 조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좀 짧게 정리하면 결국은 뭐 미리 한번 던져놓고 한번 그 효과를 좀 보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죠. 예. 이도원 의원님. 네. 진중권 전 교수가 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음모론 정치 공작설에 달려서 이런 논평을 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제 음모론을 자주 제기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보기에는 그런 영역은 팟캐스트나 유튜브 정도의 영역이지 당대표, 공식 정치, 현실 정치의 당대표가 매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것 같고 예. 만약에 지금 제기되는 대로 어떤 뭔가 N번방과 관련해서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송치돼서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경찰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혹은 검찰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미투 시절로 잠깐
되돌아가면 그때도 김어준 씨가 비슷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어떤 그 음모론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그 안희정 그 전 충남지사가 미투에 걸렸고 또 같은 낙검수 멤버였던 정몽주 씨가 또 그 미투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방주사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안희정 그 전 지사 그다음에 정몽주 전 의원이 했던 행동 때문에 두 분은 거기에 합당한 또 처분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나와서 또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세력의 중요한 그 스피커 중에 한 사람인 뭐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나올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음모론이 나올지 글쎄 뭐 론이라면 상관없겠는데 한번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강준만 교수 있잖아요. 뭐 진보 논객 대표적인 진보 논객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뭐 이제 책을 발간하면서 여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유시민 이사장 혹은 문 대통령을 직접 저격을 했어요. 조국에 대해 애틋한 심정을 대통령이 드러냈고 이게 국론 분열 전쟁에 불씨를 던졌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강주만 교수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거기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쫙 갈라진 민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서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함이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속된 말로 서초동과 광화문 중에서 서초동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은 뭐가 되냐. 서초동과 광화문 완전히 편을 갈라놓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얘기했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통합의 메시지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그러니 사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준만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저 책에서. 정치공작 음모설에 더해서 이렇게 강준만 교수까지 여권 세력을 좀 저격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해찬 대표의 얘기도 좀 한번 짚어봤지만 선거가 계속 다가올수록 이렇게 여야 간판들의 캐릭터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주먹이 아프다. 아파. 세상에 부산 와가지고 이렇게 세게 얻어만 보나. 그래요. 뭐가 좋을까? 저건 뭐죠? 한국이 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기는지 모르지만 경제의 지옥문에 직면을 가다고 느껴집니다. 화면으로 본 것처럼 좀 더 한번 나눠볼까요? 이동현 의원은. 뭐 종로 일단 안정세라고 본 건지 모르겠지만 PK 지원 사격 이낙연 후보가 갔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저격하면서 경제심판론 부르짖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우선 이낙연 후보는 사실 종로에서 선거하면서 지역구를 비운다는 건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죠. 예. 그 지난 총선에서 그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붙었는데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만 몇 차례 그 지역구를 비우면서 결국 그 역전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이낙연 그 후보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둘 다 그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뜨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일단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고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 선거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고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낙연 위원장의 표정에서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하나의 주제만 갖고 지금 가고 있죠. 경제 문제. 지난 3년간 경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의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3년간의 경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당을 찍어달라. 이게 김종인 대표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그 여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돈키호테 뭐 대학교 2학년 수준 이렇게 표현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깎아내렸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오늘 지지 않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이 선거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100조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그런 대책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습니다. 이미지 관리만 하고 좋은 사람 인상만 남기려고 하고 이런 분이 과연 진정성 있는 지도자인지. 어제 저희가 이 돈키호테 대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김종욱 교수님 그냥 아예 이낙연 후보에만 집중하면 기름 바른 공이라는 여권의 비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왜냐면 저는 기름 바른 공도 동의하지 않고요. 돈키호테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뭘 했냐면 거대 양당이 서로 계속 예를 들면 싸움, 갈등만 부추겨 왔던 측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끝까지 선거 때까지 저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예. 기름 바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낙연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두리뭉실하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애들러서 비판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예.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돈키호테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꾸지 마시라라고 하는 또 여당에서 야당의 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정치 분신을 계속 가중시키고 자기 지지층만 끌고 와서 투표하려고 하는 행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이제 옛날 미국 공화당에서 칼로브가 채택했던 방식인데요. 전 저런 방식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정책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정대 국장.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때리게 나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1호 공약이 다름 아닌 2호, 3호도 아닌 1호 공약이 첫 번째 공약이 4년 전 김종인 위원장 시절의 작품이었다. 맞습니까? 예. 저희 이제 1호 공약이 지금 소상공인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코로나 피해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1호 공약으로 한 것 같은데 저걸 확인해 보니까 4년 전에 김종인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총괄위원장이 사실은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대책 총괄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내놨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다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대 총선에서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총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현재 야당은 무려 170석 이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20대 국회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오히려 한 석을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김종인 위원장이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사실은 이쪽에 와가지고 야당으로 다시 온 상태인데 실제로 양지만 다니는 분이다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약은 그것도 1호 공약은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내세웠던 걸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그때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복합 수업평을 입지 제한 또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 이거 옛날부터 오랫동안 나왔던 거거든요. 예.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음식점 하는 곳에 거기 한번 협회에 물어봤더니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전체 95%가 코로나 사태로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그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65% 이상이 줄었다. 하정대 국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예. 결국 김종인 위원장 공약을 베꼈냐 안 베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공약 1호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급부된 그렇죠. 거다. 4년 전하고 말씀인 아무런 거죠? 변화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게 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약에 왔어야 되는데 그냥 4년 전 그대로 갖다 베껴다가 1호 공약으로 썼다는 거죠. 이거 괜찮겠다 하고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야의 각각 간판인 이해찬 대표, 이낙연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얘기 오늘 움직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